자, 이번에는 그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가지 있어요. 먼저 그냥 이름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먼저 뭐 있냐면 이렇게 질문지법이 있어요. 질문지법.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쉽게 설문지 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지법.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실험법이 있고요. 자, 면접법이 있고, 자, 면접법은 다 아시죠? 면접법은 뭐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얼굴 꼭 안 맞대도 전화로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게 면접법이고, 참여관찰법은 같이 지내면서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문헌연구법은 말 그대로 문헌이 뭐예요? 책이죠, 책. 책 보는 거를 말해요. 이렇게 5가지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법하고 실험법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양적 자료 방법이에요. 양적 자료고, 이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요건 질적 자료로 불려요. 질적 자료. 아니 선생님 문헌연구법은요? 문헌연구법은 보통 양적 자료로 분류하긴 하는데요. 사실 문헌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통계 자료나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양적 자료일 것이고, 무슨 뭐 삼국유사처럼 어떤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나 있는 자료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질적 자료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문헌 성격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교과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로 많이 언급하기는 합니다. 자, 먼저 질문지법부터 살펴볼게요. 자, 질문지법부터.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자, 왜 그러냐면 질문지 하나 만들어서 뿌리면 돼요. 요새는 직접 뿌릴 필요도 없어요. 이 구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구글 닥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하면은 그 설문지 같은 거 만들어서 링크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친구들한테 뭐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요. 시간과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대규모 조사가 가능하고 통계 처리가 굉장히 뭐하다? 용이하다. 통계 처리가 용이하죠. 그래가지고 연구 결과를 수치화시켜서 비교 분석이 쉽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다는 겁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문맹자에겐 실시하기 어려워요. 자, 설문지 돌리는 건데 설문지를 읽지 못하면 이제 실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문맹자 대상은 좀 실시하기 어렵고요. 불성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설문지 돌리면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드르르르르르르 하나로 찍는다든가 아니면 드르르르르르 이렇게 한다든가 드르르 뭐 이렇게 해놓고 다 자는 경우들 많죠. 이렇게 불성실한 응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자, 특징 보시면 주로 양적 연구에 사용된다. 그래서 양적 자료라 그랬죠? 양적 자료에 사용되고 그래서 이 질문지법은 굉장히 대규모의 표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본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양적 연구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이 설문할 수 있고요. 전화 설문할 수 있고 우편 설문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질문지법에서 기억하실 건 이제 밑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 밑으로 넘어가서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요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뭐, 수시 문제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자, 수시를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래서, 뭐, 정시 문제를 해볼게요. 수시는 지금 늘어나 있으니까. 지금 정시를 늘리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요구가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그걸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특정 응답을 유도하게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수시 문제의 불공정성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를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시를 좀 늘려야 된다는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예를 들면 수시 제도가 더 확대가 되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어떤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시를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정시를 늘려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시를 늘리지 말자는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지는 올바른 질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건 겹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겹치지 말아야 돼. 겹치지 말아야 함. 겹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적으실 것까지는 없는데 당신의 취미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취미는 1번 운동, 뭐 2번 축구, 3번 헬스 뭐 이런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운동에 축구나 헬스나 다 들어가잖아요. 다 겹치죠. 그러면 이런 거는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답안지들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선택지가 포괄성을 갖춰야 된다. 자, 포괄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할 게 있어야 된다. 답할 게 있어야 함.
자, 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뭐 예를 들면 또 똑같이 당신의 취미는 뭐 1번 음악 듣기, 뭐 예를 들면 그냥 빠르게 써볼게요. 음악 듣기, 2번 뭐 영화 감상, 뭐 3번 운동, 뭐 4번 독서, 뭐 5번 동호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런 게 끝이야.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은 뭐 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겠죠. 예를 들면 취미가 잠인 사람, 취미는 낮잠 자기, 이런 사람은 이게 답할 게 없지. 자,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6번 기타가 있어야 돼, 기타. 그죠? 이렇게 답할 게 없는 질문지는 올바른 질문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으면 안 돼요. 자,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시다. 뭐 트와이스의 신곡이 나왔는데 이 신곡이 매력적이고 히트할 것 같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해보자고요. 트와이스의 신곡이 나왔는데 이 신곡이 매력적이고 히트할 것 같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질문이 두 개 있죠? 신곡이 매력적이냐라는 것과 신곡이 히트할 것 같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매력적이지만 히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매력적이진 않지만 히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모호하지 않아야 돼요. 간결 명료해야 된다라는 거고 질문은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 좀 더 제가 더 언급하면 특히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물어볼 때는 기간을 포함해야 된다. 기간을 포함해야 함. 자,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기간을 포함해야 된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당신은 운동을 얼마나 하나요? 운동을 얼마나 하나요? 자, 1번 1회, 1번 안함이라고 하죠. 1번 안함. 지우고 다시 쓸게요. 1번 0회, 2번 뭐 1회, 3번 2회에서 뭐 3회, 뭐 4번 4회 이상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기간이 빠져 있어요. 당신은 운동을 얼마나 하나요? 0회 1회. 무슨 얘기예요? 뭐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아니면 한 달에 얼마나 하십니까? 뭐 아니면 1년에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여기 보시면 뭘 포함해야 된다? 기간을 포함해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지금 모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 명료하게 구체적인 걸 물어볼 때는 기간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게 질문지법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될 겁니다. 전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 4회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일주일에 한 4회. 잠깐 뭐 딴소리였고. 자, 질문지법이었습니다. 질문지법 넘어가서 이제 다음은 실험법으로 넘어갈게요. 실험법. 자, 실험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뭐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실험법을 특히 어려워합니다. 자,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에게 독립변수를 처치하는 거예요. 처치한다는 건 독립변수를 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대상에게 독립변수를 처치. 그래서 요거는 인위적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인위적 개입을 해서 독립변수를 처치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종속변수, 그 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을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행위에 일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 반응을 분석해 본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일단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위적 개입이 뭐예요? 독립변수를 처치해야 되는 거야. 뭐 한번 또 설명해 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예전에 한번 출제된 건데 뭐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옛날에 출제 이거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어릴 때 이런 가설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어릴 때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커서 아빠 닮은 사람 좋아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이거 한번 출제된 거예요. 진짜 옛날에 출제된 건데 커서 아빠 닮은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뭐 일리 있는 가설이죠. 어릴 때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그 딸이 커서 아빠 닮은 사람을 되게 호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가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독립변수는 뭐예요? 독립변수. 원인은 어릴 때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죠. 이게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뭐예요? 커서 아빠 닮은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확률, 요게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인 여성,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데리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보낸 시간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진을 구해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몽타주처럼 처리해서 아버지인지 못 알아보게 하고 그 사진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뭔가 모양만 보면은 실험법 같죠? 뭔가 모양만 보면은 그 아버지 닮은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몽타주 처리해가지고 호감도를 조사하고 이런 거 실험법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실험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험법의 핵심은 뭐예요? 독립변수를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처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독립변수가 뭐예요? 어릴 때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죠. 근데 방금 조사한 거는 뭐예요? 어릴 때 아버지와 보낸 시간을 연구자가 개입한 건 없어요. 이미 다 큰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냥 어릴 때 시간을 많이 보냈나 적게 보냈나 이걸 조사한 것뿐이지 연구자가 그때 개입한 게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방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실험법이 아니에요. 실험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실험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자가 신생아실에 가는 거예요. 뭐 산부인과나 뭐 산후조리원 이런 데 신생아실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 아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A집단, B집단 나눠가지고 A집단 아빠들한테는 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B집단 아빠들한테 가서 딸하고 시간을 적게 보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20년 후의 결과를 확인하면 실험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립변수, 딸과 아버지가 보낸 시간을 연구자가 개입해서 처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미 성인을 대상으로 어릴 때 아버지와 보낸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개입한 게 없는데 그거 그냥 조사한 거는 그냥 질문지를 통해서 조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연구자가 개입해서 독립변수를 처치해야 실험법이 됩니다. 자, 좀 더 보면은 그래서 자, 장점을 보면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해요. 자연과학에서 쓰는 그 실험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하고 정확성, 객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 분석이 용이하죠. 자, 그리고 좀 더 용어를 좀 더 정리해 보면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 실험법에는 실험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 집단이 있고요.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어요. 통제 집단. 통제 집단은 비교 집단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꼭 적어두세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자, 실험 집단은 여기 나타난 변수를 처치한 집단이에요. 변수를 가한 집단. 변수를 처치. 통제 집단은 변수를 가했어요? 안 했어요? 처치하지 않았어요. 변수를 처치하지 않은 거죠. 처치 안함. 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가설을 세워볼까요? 초콜릿을 먹을수록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럼 A반은 초콜릿을 주고 B반은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그럼 A반은 무슨 집단? A반은 실험 집단. B반은 무슨 집단?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헷갈리지 마실 것은 실험 집단만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험 집단만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두 집단 다 변수를 처치하는데 다른 변수를 처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가설을 세워볼게요. 초콜릿을 먹으면 바나나를 먹은 것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A반은 초콜릿을 주고 B반은 뭘 줘요? 바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A반, B반 어쨌든 둘 다 변수를 가했죠. 초콜릿이라는 변수와 바나나라는 변수를 가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둘 다 무슨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둘 다 실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은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실험법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실험 집단만 존재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법이 아닌 그 출제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질문지법인데 뭔가 실험법처럼 싹 꾸며놓고 A집단, B집단 이거 실험집단인지 통제집단인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험법이 아니라면 실험집단, 통제집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응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설명은 뭐 이제 실험집단, 통제집단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단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통제, 연구자의 개입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실험법이었습니다. 실험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 한번 볼게요. 면접법. 자,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못 보는 사람 문맹자를 상대로도 가능해요. 문맹자를 상대로도 가능하고, 자, 내가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죠.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깊이는 심층적 자료 수집에 용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면접이라는 게 짧겠어요. 1대1로 하는 뭘 다수랑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1대1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조사자를 누구를 할지도 좀 어려울 것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사자를 많은 대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되게 의미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 자체가 좀 어렵죠. 그리고 면접하다 보면 연구자의 주관 개입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 면접을 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이성인데 내 스타일인 거야.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면접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끝나고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 개입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법은. 자, 특징 보시면 뭐 질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 대상 앞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라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 즉 말이 안 통하는 집단과도 할 수 있어요. 이민족이나 유아 등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도 연구가 가능할 수 있고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성. 자, 실제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도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정도. 실제 눈에 보이는 정도. 여러분 실제성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다? 참여관찰법이다. 눈에 보이는 정도가 있는 건 참여관찰법밖에 없어요. 면접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이 듣는 거고요. 질문지법도 역시 그 사람이 한 그냥 응답을 보는 것이고 선생님 실험법은 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지갑 떨어뜨려 놓고 주워 가는지 안 주워 가는지. 근데 실험법도 실제 상황은 아니죠.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을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참여관찰법밖에 없습니다. 참여관찰법. 자, 단점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 원주민을 참여관찰한다고 해봐요. 그럼 아프리카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되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하게 되면 대처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전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돼요. 연구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가 곤란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프리카 원시 부족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원시 부족이 갑자기 역부족하고 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멸망 직전이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관찰법 같이 지내다 보면 어때요? 정들겠죠? 같이 지내다 보면 정드니까 역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 개입 우려가 높다. 이런 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주로 질적 연구에 활용이 됩니다. 비구조와 비표준화 정도가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 자, 좀 더 정리하면 참여관찰법은 자, 직접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연구자의 개입이 있으면 안 돼요. 직접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지만 연구자의 개입은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지 어떤 연구자 개입하면 안 돼요. 내가 개입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인위적인 뭔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 참여관찰법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참여관찰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책 보는 거예요. 책 보는 거.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기록이나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면 되니까 시간과 비용 별로 적게 들겠죠.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길 가면서는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도 책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장소적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제약이 적고요. 단점이 있으면 문헌의 신뢰성 확보 문제가 있어요. 그 문헌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 개입 우려가 있죠. 연구자의 무슨 얘기냐면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뭐 사람마다 뭐 할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막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마르크스의 뜻은 이런 거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진정한 마르크스는 이런 거야.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연구자의 주관 개입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의 활용은 가능하죠. 그리고 문헌은 주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2차 자료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약간 여기 구분해 보시면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거예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1차야. 자,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설문지 조사하고 예를 들면 면접해가지고 녹취록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는 몇 차 자료? 1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는 남이 미리 정리해 놓은 자료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 이미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헌 연구할 때는 그러면 당연히 몇 차 자료를 주로 연구한 거겠어요? 미리 남이 먼저 연구해 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문헌 연구는 주로 2차 자료에 해당을 합니다. 2차 자료에 주로 해당하고 주로 또 한마디 더 쓰면 선행 연구 검토에 주로 활용돼요. 선행 연구 검토. 선배들은 어떻게 연구했을까? 선행 연구 검토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선행 연구 검토에 활용.
그래서 이게 문헌연구법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개였죠. 5개. 자, 양적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과 실험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그리고 플러스 문헌연구법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비교해서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옆에 좀 볼까요? 옆에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적게 드느냐죠. 정확하게. 경제성은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적게 드느냐 이런 건데 질문지법은 질문지 만들어서 그냥 뿌리면 되죠. 그래서 경제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험법 경제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인위적 변수도 처치해야 되고 그 후에 반응도 봐야 되고 면접법 참여관찰법은 기본적으로 시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조작화 정도는 연구자의 개입 정도를 말해요. 연구자의 개입 정도. 뭐 정확하게는 통제 정도라고 할게요. 연구자의 통제 정도. 연구자의 통제 정도. 자,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자 가장 많이 통제하는 건 뭐예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변수를 처치하는 실험법이 가장 조작화 정도가 큽니다. 통제 정도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친구들이 면접법하고 질문지법하고 누가 더 조작화 정도가 큰지 좀 헷갈려 하는데 질문지법이 좀 더 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질문지법은 미리 질문을 세팅해 놓잖아요. 미리 질문을 세팅해 놓으니까 대상자가 답변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연구자가 짜놓은 틀을 벗어나서 답변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법도 조작화 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면접법은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연구자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연구 대상이 좀 더 자유롭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법은 조작화 정도가 작고요. 참여관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구자의 개입은 거의 있어서 안 된다 그랬죠.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이 가장 조작화 정도가 작습니다. 이 조작화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량화 가능성, 이건 통계 처리하기 좋은 정도죠. 통계 처리하기 좋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플러스가 많을수록 큰 건데 뭐 계량화 가능성은 사실 질문지법도 굉장히 높아요. 질문지법도 높고 실험법도 높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는 실험법 2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크게 가리진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둘 다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크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계량화 가능성은 둘 다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이게 작습니다. 둘 다 수치화시키기는 어렵겠죠. 자, 주관 개입 정도는 어떤 연구자의 편견, 선입견을 말해요. 편견, 선입견,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자,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화시켜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주관 개입 정도가 적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면접법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머 내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되면서 주관 개입할 수 있고 참여관찰법 같이 지내다 보면 정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관 개입 정도가 이 질적 자료인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주관 개입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조작화 정도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한마디 좀 더 해보면 뭐 여기는 없지만 질문지법과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 있는데 질문지법, 면접법은 얘네는 공통점이 뭐냐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예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 자,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질문지법은 어쨌든 이 질문지를 주면 그 질문지에 응답을 해야 되죠. 언어로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지를 읽고 아니면 뭐 전화로 하면 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면접법도 말 그대로 그 연구자랑 연구 대상이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상호작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참여관찰법은 어때요? 참여관찰법은 같이 지내면서 그냥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험법도 한번 생각해보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지갑을 떨어뜨려 놨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워가는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언어적 상호작용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건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